전반적으로는 평이했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다 합격했을 것이다. 특히 제 강의를 수강했으면 더 잘 점수를 땄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부강회계학원 전산세무 2급 강의를 맡고 있는 김태훈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120회 전산세무 2급 시험이 6월 7일에 실시됐는데요. 오늘 제가 그 시험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주식수와 자본 총계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본 총계에 대한 변동, 이거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 자산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런 문제가 기출됐을 때 풀이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자면, 자, 이런 주식 분할 같은 거래, 이런 거래는 자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본 총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주식 배당 같은 경우, 이 주식 배당은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본 총계에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자, 자기 주식 취득을 하면서 현금이나 자산이 유출되기 때문에 자본 총계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현금 등 자산이 유입되기 때문에 자본 총계에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이란 건 순자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저는 이 자본을 5개의 서랍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 잉여금. 세 번째, 자본 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 누계 항목. 다섯 번째, 이익 잉여금. 이렇게 총 5개 서랍으로 구분이 지어지고, 이 서랍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을 할 때 최초에 자본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 자본금은 절대 꺼낼 수 없는 서랍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랍이고, 이 두 번째 자본잉여금은 법인이 자본거래, 유상증자 등을 할 때 돈을 많이 받고, 자기 가치보다 많이 받고 주식을 발행하면은 이와 같이 자본잉여금 플러스 항목이 발생됩니다. 자, 세 번째, 자본조정. 법인이 부득이하게 감자를 한다든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이 자산이 유출되고 그만큼의 자본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자본조정 서랍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실제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아니지만 장부상으로 가치를 평가해서 증액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돈을 기입하는 네 번째 서랍,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서랍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이 자기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계속 누적시키는 이익잉여금 서랍이 있습니다. 자, 이 서랍을 가지고 이 보기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증자하거나 감자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2번도 없고 3번도 없고 단순히 주식 수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자본 어떠한 항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 주식 배당 같은 경우, 주식 배당은 이익 실적을 가지고 첫 번째 서랍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익 잉여금을 처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자본금으로 전입시키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은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증가하고 결론은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불변이 맞습니다. 2번이 틀리겠죠. 3번, 자기 주식 취득. 자, 자기 주식이란 건 자본금의 차감 계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면 취득하는 만큼 현금이나 자산이 유출됩니다. 자기 주식은 그 자체만으로 세 번째 서랍, 마이너스 자본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건 자본 총계 감소를 가져온다.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유상증자.
자, 기업이 증자를 했다. 돈을 받고 증자했는데 자기 가치보다 많이 받고 증자했다. 그러면 자본금이 플러스 되고 자본잉여금도 플러스가 됩니다. 결국은 자본 총계의 증가가 올 수도 있고 감소도 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이 일단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본 총계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전형적인 이론 문제고 이번 문제는 쉬웠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정태적 보고서이다. 일정 시점의 정태적 보고서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자,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그래서 얘가 틀리죠. 자,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뉘어서 현금의 유출과 유입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맞는 말입니다. 4번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소유주의 투자와 분배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번 같은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자, 25년도에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자, 처음에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비를 어떤 방법으로 했냐? 여기 보시면 정회법으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상각 방법은 정회법. 그런데 25년도 1월 1일 날 상각 방법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냐? 연수합계법으로 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회법으로 상각을 하다가 연수합계법으로 상각 방법을 변경했다. 이번 문제는 이번 재무시험에서 이론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는 좀 어려워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건물을 2007년도 1월 1일 날 취득해서, 자, 1억 원에 취득했죠. 그리고 작년 말까지 12월 31일, 24년도 12월 31일까지 내용연수 20년 적용해서, 그리고 또 잔존가치는 0원이네요. 감가상각을 했대요. 감가상각을 해서 작년 기말 재무상태표상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건물은 1억 원에 취득을 했고, 자, 정회법으로 상각한 누계액은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순자산가액은 얼마냐?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순자산가액. 자, 이렇게 계속 정회법으로 상각을 이어나가면 좋은데, 또 복잡하게 굳이 연수합계법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각 방법을 변경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우리 오류 수정과 회계 추정 그 관련된 단원을 공부해 봤을 겁니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변경은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한다. 뒤로 소급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24년도 말 현재 이 장부가액에서 연수합계법을 적용하고 또 상각 기간은 5년 더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잔존가치는 원래는 없었는데 잔존가치 한 1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계산 방법은 자, 25년 12월 31일 자, 장부가액 건물 장부가액 1,000만 원 해서 자, 연수합계법은 자, 5년, 4년, 3년, 2년, 1년 차 때 상각에 대한 상각률이 달라집니다. 자, 5년차 첫 회차 상각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15분의 5 이렇게 상각률이 적용돼요. 이 15는 5년 플러스 4년 플러스 3년 플러스 2년 플러스 1년 하고 첫 회차 5년차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잔존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잔존 가치가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연수학계법은 또 잔존 가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300만 원 계산이 됩니다. 4번 문제는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강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매출원가 계산하는 문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자? 기계적으로 T계정을 그리자. T계정 재고 상품 또는 제품이 되겠는데 재무액에서 재고는 거의 상품을 다룹니다. 자, 기초 재고가 있고 단기 매입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한 가액이 자,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 합한 가액과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T계정만 그리면은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초 재고액 나와 있죠? 8만 원. 대입하고요. 자, 단기 매입액은 24만 원. 단기 매입액은 24만 원인데 자, 우리 재고자산 파트에서 매입액은 항상 순매입인지 총매입인지 그거를 기억하자. 보니까 매입 환출액이 4만 원 있어요. 매입 할인액도 3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매입액에서 차감을 해줘야 돼요. 자, 매입 환출액 4만 원 차감하고 매입 할인액 3만 원 차감합니다. 그러면 순매입액은 17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8만 원과 17만 원 합친 금액은 총 25만 원 계산이 되는데 그럼 이쪽도 25만 원이 계산이 돼야 돼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기말 재고액 나와 있네요. 5만 원 나와 있으면 자, 여기가 통틀어서 총 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아주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타계정 대책 만원. 제가 재고자산 강의를 할 때 재고자산이 매출원가로 가기 싫으면 영업의 비용이나 다른 판관비로 이동했을 때 타계정 대체라는 이런 꼬리표가 붙는다. 얘는 실무에서도 적용할 꼭 해야 된다고 했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래서 이 타계 대책 만원은 얘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기부금으로 가기 때문에 얘 20만 원 중에 매출원가는 19만 원 되고 나머지 만 원은 기부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자 1번 19만 원 이게 답이겠죠. 자 재고자산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 T계정만 잘 그리면은 문제 없이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당부채와 관련된 이론 문제가 나왔는데요. 충당부채, 우발부채. 자, 충당부채는 뭐냐? 자,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얼마가 유출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유출 가능성이 커서 보수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비용을 될 수 있으면 높게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충당부채라는 걸 설정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런 충당부채나 아니면 우발부채 인식하지 않으면 이거는 분식이다 라고도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충당부채 말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강의를 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말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가장 잘못된 것은 동그라미 1번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자, 일단은 뭔가 틀린 느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틀린 느낌이 없어요. 이럴 때는 세모,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틀린 느낌이 없다. 세모, 우리는 틀린 걸 한번 찾아서 소거법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자, 2번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합니다. 검토하고요.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다. 충당부채는 한번 설정을 하면은 매년 그 부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액을 다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 이행. 부채에서 따라오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죠. 의무로 이행한다.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게 틀린 말이에요. 높아야 돼요. 높지 않았는데 충당부채를 설정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설정을 하는 거거든. 실제로 내가 이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없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보수주의에 따라서 충당부채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틀린 말. 얘가 답이 되겠네요. 동그라미 4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엄청 높고 식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또 부채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얘도 맞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가 하는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1초 컷 문제였어요. 제가 전에 준고정원가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 이번엔 준변동원가 그래프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강조를 했고 또 요약서에도 제가 한번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자, 같이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된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 자, 행태 하면은 고정비, 변동비를 생각하자. 분류와 그래프 문제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도 풀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자, 산업용 전력요금, 기본요금이 있고 전력량 요금이 있다. 자, 일단 기본요금 얘는 사용하지 않든 사용하든 고정비, 사용한 만큼 플러스 되는 전력량 요금 얘는 변동비. 자, 만약에 얘가 없다. 얘가 없고 얘만 있다. 전력량 요금 얘만 있으면 이 그래프가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고 기본 요금만 있다. 그러면 고정비이기 때문에 2번 그래프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2번 그래프하고 4번 그래프가 합쳐졌어요. 합쳐진 게 뭐냐? 이 3번 그래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또 보고 표현하자면 조업도라는 건 생산량, 가동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생산량, 가동량이 없어요. 없는 상태도 우리가 사용 안 했어도 기본 요금 내야 됩니다. 내고 난 다음에 생산량이 딱 발생될 때, 가동량 커질 때 커진 만큼 쭉 원가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 그래프.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푸셔도 되고, 예, 제 강의 들었으면 생각도 안 하고 1초 컷이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원가 행태와 관련된 문제가 이론형으로 나왔어요. 원가 행태와 관련된 문제, 두 문제가 나왔네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제일 강조하는 거,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근데 이번에는 두 문제 나왔습니다. 예. 변동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선택한 것은 수험생들이 이거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또 요약서를 딱 전달해 드리고 외울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자,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변동하는 것은 고정비가 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업도의 증가나 또 감소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변동비는 불변입니다. 불변. 움직이지 않는다. 자,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이 증감한다. 맞죠? 자, 조업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동비 총액은 커지고 조업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변동비 총액은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얘는 틀리죠. 예. 자, 다 조업도 대비 단위당 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단위당 원가, 조업도. 제가 가에서 설명했죠.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하향의 형태를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총원가다. 이쪽 Y축이 총원가다. 그러면 변동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가겠죠.
두 개 같이 겹쳐서 설명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빨리 지우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우하향하지 않고 자, 라 보겠습니다. 조업도 대비 총 변동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 다시 조업도 대비 총 변동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아까 제가 금방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총원가 조업도 자, 조업도가 늘어날수록 변동비의 총원가는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자, 전력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생산직원의 인건비 등이 대표적인 변동비의 예시다. 자, 전력비는 뭐냐? 전력비는 준변동 원가에 가깝습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에 가까워요. 생산직원의 인건비도 고정비 또는 준고정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는 틀린 말. 자, 바는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다 설명하면서 설명했죠? 예, 맞는 말.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나라바. 어딨죠? 4번이 답이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는 문제예요. 제조간접원가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율을 설정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시계를 제작하고 있어요. 제조와 관련해서 발생한 직접 원가는 여기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이게 핵심이죠. 자, 이거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고 합니다.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250만 원이다. 산업용 기계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합친 게 총 제조 원가죠. 그러면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시됐으니까 제조 간접 원가만 배부액을 찾아서 다 더해주면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배부를 구하는 문제 요령. 자, 제조 간접 원가는 250만 원. 그런데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직접 노무 원가 총액은 500만 원.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 대비 제조 간접 원가는 0.5, 50%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제조 간접 원가. 이거는 직접 노무 원가에 요거에 0.5니까 350만 원에 0.5면은 175만 원. 자, 150만 원에 0.5면은 75만 원.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 쉽게 계산이 돼. 그래서 산업용 시계 총 제조 원가니까 이걸 구하면 되겠죠. 80만 원 더하기 350만 원 더하기 175만 원. 그래서 답은 605만 원이다. 이게 답이 되네요. 자, 이렇게 쉽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비의 배부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비교 문제. 자,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했던 문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부문 공통비와 배부 기준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빈출 나오는 게 뭐였어요? 복리후생비 또는 건물, 감가상각비, 보험료 또는 기계 가동에 대한 기준, 거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운반비는 운반 거리에 따라서 당연히 배부 기준을 설정해서 공통비를 배분을 해야겠죠. 자, 간접 노무비는 부문별 직접 노동시간에 따라서 노무비를 배부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3. 전력비는 당연히 소비량, 사용량에 따라서 배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4번 기계 감가상각비. 얘는 부문별 면적대로 배부한다. 이거 틀립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나 건물의 보험료는 부분별 면적대로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지만 사용에 따라서 각 부분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배부하는 게 합리적이다. 얘가 틀렸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역시 한 문제 나왔습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죠. 그러나 이번에도 제 강의를 들었으면 1초 컷. 예. 같이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에 따른 물량의 흐름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런데 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데 방법이 뭐예요?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평균법. 평균법이면은 무조건 이 문제는 갖고 가야 된다. 자, 제가 푸는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T계정 그리고요. 자, 제공품 T계정입니다. 기초 나와 있죠? 기초 2,000개. 단기 착수 8,000개. 그래서 합이 10,000개. 자, 그러면 이쪽도 합이 10,000개가 돼야 되고, 자, 같이 역산해서 찾아갑니다. 단기 완성품은 완성이 6,000개. 6,000개면 나머지 기말 제공품은 4,000개. 수량이 계산됐어요. 이 수량을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수량을 다시 한번 추적을 하게 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원가를 분류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재료비, 가공비. 자, 재료비는 묻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비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완성품은 기초, 단기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그대로 온다. 6,000개. 자, 기말 제공품. 얘는 뭐만 적용한다?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는 37.5%. 그러면 이 4,000개에서 곱하기 37.5만 하면은 바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됩니다. 곱하기 37.5% 하면은 개수는 1,500개. 그래서 총 7,500개. 이렇게 답이 떨어지네요. 자,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이거 연습 2번만 하면 1초 컷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1번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나왔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영세율은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신고 납부 의무 다 똑같이 가져야 하는 사업자이다. 그거를 기본으로 정리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비거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 영세율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 상호주의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의 대사관 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주둔하는 우리나라 외교관이 미국에서 면세를 적용받으면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국의 대사관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상호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리고요. 자, 2번.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납세 의무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의무 이행 안 하면 가산세 붙고요. 제재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일반 과세자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 세율만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동그라미 3번. 재화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내국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된 수산물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시킵니다. 자, 원래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와 국외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고요. 국외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선박가, 외항하는 선박가, 항공용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국내에서 국외 또는 국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운송하는 용역 이런 것들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기준으로? 자, 선박과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소속된 선박이냐 항공기냐 그런 걸 따져서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외국에서 이제 선박에 의해 채집된 수산물 제외한다 이 말이 왜 틀리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의 선박이 원양어선이라서 어디 태평양 나가서 참치를 잡았어요. 잡아서 일본이나 호주에다가 수출을 했어요. 그대로 팔았어요. 그러면 그 참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치는 원래 면세 농산물이죠. 그러나 면세 포기 제도를 통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서 신고 납부, 매입세 공제도 받고 하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채집된 수산물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얘도 틀립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국내 해당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설사, 중동 붐 일어났을 때 외국에서 건설했죠? 그런 건설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맞는 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네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선발급, 후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런 또 예외 조항이 있다. 그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세금계산서는 자, 원칙적으로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맞는 말. 2번 재화를 단기 할부 판매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닙니다.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맞지만 단기 할부 판매는 인도일 또는 사용 가능한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틀린 말. 자, 3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 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 또는 자,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일부 받았어요. 받아놓고 받은 부분만큼만 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4번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대요. 위탁 매출이죠. 자,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는 쉽게 말해서 대신 판매해주는 사람, 대신 본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의 제품을 수탁자가 대신 판매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의 공급 시기는 수탁자가 주문받아서 판매할 때 그때 위탁자의 공급 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는 말. 자, 대표적인 위탁자 뭐겠어요? S전자 있죠. 대표적인 수탁자가 쿠버 있죠. S전자의 뭐예요? 그 컴퓨터를 이 쿠버의 창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때 공급 시기일까요? 아닙니다. 재무회계에서도 이거 문제 나오죠. 수탁자가 자기 창고에 있는 S전자 제품을 주문받아서 팔았을 때 위탁자 공급 시기 매출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 이렇게 발급해야 된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어려웠어요.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기간에 대한 옳은 것은 자, 예정고지 대상 기간.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는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사업자는 뭐예요? 법인이죠. 법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자, 특별한 경우는 뭐냐?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 미만인 경우에만 예정 고지를 받고 그 외에는 신고 납부 의무를 해야 된다. 자, 이 표를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시간이 없을 때 이 표를 보고 판단하면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찍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24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4년도. 자, 1월부터 3월, 4월, 6월 합쳐서 이게 얼마예요? 1억 8천. 자, 2기 7월부터 9월, 10월, 12월 합쳐서 여기는 3억. 3억이죠. 자, 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합쳐서 1억 3천. 자, 7월부터 12월까지 합쳐서 1억 6천. 자, 여기는 그 다음 판단 영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볼게요. 24년도 2기 예정 때, 24년도 자 2기, 이때 2기 예정, 이때 이맘때 예정 고지를 받을 수 있느냐. 1억 8천이죠. 1억 5천 넘어가니까 얘는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됩니다. 자, 2번 25년 1기 예정. 자, 25년 이제 1기 예정 때 예정 고지를 받을 수 있느냐. 1억 5천 넘어갔죠. 3억이기 때문에 이때도 신고해야 돼요. 신고. 자, 3번 25년 2기 예정. 자, 25년 자, 2기 예정. 이때 보니까 그 전기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고지를 받아요. 고지.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푸는 겁니다. 자, 26년 한번 판단해 볼까요? 1기 예정. 자, 이때 1기 예정 때 전기에 보니까 1억 5천 넘죠? 이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소득세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 제가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고, 예. 제 강의 들었으면 또 쉽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12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집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맞는 말이에요. 왜 맞냐? 자, 12월분 급여 미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자, 다음 연도 2월, 3월은 무슨 이슈가 있어요? 연말정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행정 편의상, 자, 1월 말에 지급한 걸 의제한다. 아니면 내년도 12월 의제한다. 그런 게 아니고, 연말정산 하는 시기에 이때 급여도 미지급한 거 지급했다고 의제해서 같이 거기다가 연말정산 할 때 포함시켜서 신고하고 지급 명세서 제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말일날 12월분 급여 딱 1개월 요것만. 자, 1월부터 11월 이거는 또 달라요. 자, 12월 분만 자,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의제죠. 원천징수 시기의 의제. 그래서 얘는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7월분 급여를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엔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지급 의제. 의제해서 너 지급 안 했어도 원천징수 한 거야. 아니, 지급한 거야. 그러니까 원천징수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 자, 동그라미 3번. 11월분 급여를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똑같죠? 1월부터 11월 사이에 미지급한 급여 7월분이든 11월분이든 미지급했으면 똑같은 규정이죠.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한다. 맞는 말. 자, 1월분 급여를 6월 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6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고 1월분 급여도 12월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얘와 같은 6월이 아니죠.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 여기도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틀려요. 틀립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거는 수험생들이 푸시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문에 있는 그 구분을 하는 문제.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많이 찍었을 것 같습니다. 좀 감으로 눈치껏 맞추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찍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것을, 자, 특별소득공제 뭐냐? 자,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간 내 발생한 다음에 지출비 해서 아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1번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일반 보험료가 아니라 건강, 고용 소득공제가 있고, 두 번째, 자,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 요거는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일단 임차하는 거. 임차. 보증금, 원리금 산하계, 원리금, 상환액. 두 번째는 자가주택인데, 주택, 담보대출, 이자만. 이거 실무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아니고 이자만.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규정에 부합하면은 특별소득공제를 해줄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하면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옛날 규정에 따르면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걔는 지금 일몰됐죠. 근데 옛날에 가입한 거는 아직까지도 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얘는 상관이 없어요. 자, 국민연금보험료. 얘는 소득공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고 해요. 소득공제. 그래서 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자, 3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얘는 무슨 규정을 받냐? 이 소득세법상이라고 지문에 나와 있는데 얘는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조세특례 제한법.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세목이기도 하고, 자, 공제 항목도 조세특례 제한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하지, 특별소득공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립니다. 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거예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그러니까 자가주택 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규정에 부합하면은, 예, 상환액에 대해서는 특별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맞는 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120회 전산세무 2급 시험, 예, 같이 난이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무에서 어려운 감가상각 문제 한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무난하게 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원가회계 이론 문제 역시 저번 기출보다는 훨씬 좀 쉬웠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관련해서 문제 한 문제 어려웠죠. 난이도 상 한 문제, 나머지 난이도 중 두 문제 기출이 된 것 같고요. 소득세도 역시, 예, 제일 마지막 문제 좀 용어 정리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난이도 상 한 문제, 나머지 중 한 문제.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했다.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취득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실무 문제. 자, 실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표는 쉬웠는데, 예, 회계 처리하는 거 좀 복잡한 구조 그것만 잘 꼼꼼하게 판단하고 회계 처리를 했으면은 다 맞췄을 것 같아요. 공부 좀 했으면. 예, 메인 매출 전표는 이것도 역시 쉬웠고요. 이제 기계장치 취득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자, 취득 시점이 언제냐? 그 취득 시점에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 시기는 언제냐? 그런 거 판단하는 거, 그 부분만 잘 판단해서 풀었으면은 이것도 다 맞췄을 것 같습니다. 예. 부가세 서식 작성하는 문제.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난해하거나 놓치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은 세금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1%가 적용이 되는데 지문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없었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서 또 세율도 1% 적용해야 되고요. 전자를 종이로 발급했으면 항목도 미발급 항목에다가 1%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판단이 좀 까다로웠을 부분도 있었겠다 차원에서 부가세 중 한 문제. 그 외에는 쉬웠어요. 하루 하고 싶었지만 거기서 많이 놓쳤을 것 같다. 자, 결산 신문 어려웠어요. 2문제가 어려웠고요. 나머지 3문제는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재고자산에 대해서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 이거는 118회에도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또 기출시킨 것 같아요. 연습 안 했으면은 많이들 좀 놓쳤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희 강의는 제 마지막에 보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함께 수강하신 분들은 1초 컷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려웠다. 2문제. 나머지는 무난한 3문제. 소득세 실무. 소득세 실무 같은 경우에는 급여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연말정산 입력하는 거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지만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 연습을 안 하신 분들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많이들 놓쳤을 것 같습니다. 하로 주고 싶지만 그것도 중. 그래서 2문제는 중이다. 전반적으로는 평이했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다 합격했을 것이다. 특히 제 강의를 수강했으면 더 잘 점수를 땄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